1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장식이나 수집, 서바이벌 게임 등에 쓰이는 모형 총포,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코에 걸면 코골이 식의 모호한 규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등 법령 문구가 모호해 자의적, 임의적 규제나 단속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두 번째 보도로 총알 속도, 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전인 지난달 초 경기도의 한 서바이벌 게임장입니다. 흔히 서바이벌 게임이라 불리는 에어소프트건 경기 참가자들이 탄창에 비비탄을 넣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군복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비비탄을 넣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안전을 위해 비비탄 무게는 0.2g 미만으로 제한되고 진짜 총과 구분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엔 눈에 잘 띄는 형형색색의 이른바 컬러 파츠를 부착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에어소프트건 경기. 참가자들은 필드를 종횡무진하며 상대를 맞추는데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크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별 문제 없이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참가자들의 에어소프트건은 현행법에 의하면 모두 불법 모의 총포류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 총포안전관리법 시행령 모의 총포 기준에 따르면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파괴력이 0.02kg/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에너지 단위인 줄로 다시 쓰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은 0.2주를 초과하면 불법 모의 총포가 됩니다. 에어소프트건 경기 동호인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탄속 0.2줄 미만 제한은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입을 모아 항변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 유효 사거리가 최소 20m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0.2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0.2줄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m에서 15m 정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5m가 날아간다고 해도 그 정확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되는 유효 사거리는 20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20m 이상이 나오는 거와 정확하게 그 20m의 그 표적지에 그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0.2줄의 파워로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게임에서 사용하려면 1줄 이상의 파워와 실제 대만의 경우엔 에어소프트건 탄속을 우리나라 규정의 100배인 20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0줄, 이탈리아는 7.5줄, 캐나다는 5.7줄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에어소프트건 규제가 가장 강하다는 일본의 경우도 1줄로 우리나라의 5배에 해당합니다.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탄속 규제가 과잉 규제의 정도가 아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0.2줄로 탄속을 제한한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입니다. 그런 근거와 이런 것들을 많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근거나 자료나 공개된 것들이 없습니다. 실제 기자가 서바이벌 게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9m 거리에서 1줄의 탄속으로 발사된 비비탄을 직접 맞아보았지만 부상은커녕 별다른 통증도 없었습니다. 소리만 조금 크지 아까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도 서바이벌 게임장 등 지정된 장소에선 임의로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을 높여 경기를 해도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로 풀어주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법령의 규제나 운동에너지 허용 수치는 건전하게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여가 활동을 위축시킬 정도로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지난 2018년 인천지법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1998년 관련 사건에서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구조와 기능, 농도, 탄환의 특성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며 총포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특정 장소에서 동호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것을 모의 총포 기준에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 처벌로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에어소프트건 사업 자체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아 하소연합니다.
우리나라 규제 기준인 탄속 0.2줄에 맞춰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이를 수입할 것이며 수입 단가는 수입 단가대로 올라간다는 하소연입니다. 0.2줄로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0.2줄로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규제에 맞춰서 수입을 하려면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입 비용 자체가 높아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비탄 총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건 경기 동호인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 가이드라인이나 법규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이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어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0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까지 등록 순서대로 박종훈, 조현욱, 이종엽 3명의 변호사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3명의 후보자들이 법률방송의 주요 공약을 밝혀왔는데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 이종엽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을 찾아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19대 인천지방 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는 현재 직역수호 변호사단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변호사가 내세우는 키워드는 강한 대한변협입니다.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변호사업계 잠식과 침탈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강한 대한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엽 변호사의 출사표 일성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변협을 재건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말은 하는 협회,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이종엽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이 법률가 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애석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대한변협의 위상이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는 우리 변호사들과 대한변협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이종엽 변호사는 직역 수호를 넘어 직역 확대를 달성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변협회원 분담금 인하, 형사 성공보수제 부활, 경력직 상금 변호사 충원 보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는 휴일인 어제 오전 9시 30분 가장 먼저 51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 세무변호사회 회장인 박종훈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과 재무이사, 교육이사를 지냈고 현재 세무, 노무, 특허, 등기 경매, 채권 추신 변호사회 등 이른바 5대 변호사회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변호사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변협입니다. 13년의 다양한 변협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변협,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협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종훈 변호사가 밝힌 출마의 변입니다. 변호사와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변협 산하의 대국회 활동을 전담할 입법지원센터를 만들어 유사직역의 침탈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박종훈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국회 활동을 전담할 입법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실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는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 외에도 협회장 중간평가 실시, 협회장 선거 공영제 도입,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 신설 운영, 국선 변호사 제도 통합 관리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해 회원들의 신임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후보 등록을 한 조현욱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협회장직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1가정양립위원장과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변협 개혁과 화합이 조현욱 변호사가 내세우는 키워드입니다. 조현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변협이 현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등 너무 무력화되어 있었다며 변협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 변협 회원들 간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무기력해진 변협을 개혁하는 한편 변협 개혁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개혁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변협이 너무 무력화됐다. 변협 개혁해야 된다. 제가 봐도 변협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협 시스템 개혁에 나아가서 지금 변협 그 회원들 간의 분열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도 같이 특위로 모셔서 정말 우리 변협이 나아가야 될 업무를 같이 하는 우리 변호사들 간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해서. 조현욱 변호사는 직역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민사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국가 지자체의 의무적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청년 변호사 전담 지원센터 신설, 변협 주도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신설 등의 공약을 통해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0일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오늘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은 성폭행 대법원 판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2014년 7월 1일 새벽 4시경인데요. 당시에 만 16세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정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몸으로 욕조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육군 김모 하사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자가 A씨인데 이 A씨에게 김 하사가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A씨가 괜찮아요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아요라는 답변을 들은 김 하사가 A씨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또 간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이를 잊고 싶어서 뭐 고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3년 뒤에 그 이 A씨가 2017년에 처음에 중간간을 했던 최 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가 당시 일이 다시 생각나서 우울증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최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오히려 최 씨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답했던 것 같고요. A씨가 최 씨 그리고 김 하사를 모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김 하사에 대해서 군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준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 김 하사가 간음행위 직전에 A씨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차례 괜찮다고 대답한 점을 두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김 하사가 A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하고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김 하사가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를 간음했다. 그래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1심의 판단입니다. 김 하사의 주장에 의하면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 부분 시작할 때 합의가 있었다는 건데 그 부분만 A씨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신빙성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2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을 했죠? 네. 대법원은 이런 1심이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 박상욱 대법관이신데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최 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라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또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뭐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할 당시, 이 김 하사가 간음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직전에 최 씨로부터 중간간을 당한 상태. 네. 그래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이게 뭐 여고생이 왜 성인들이랑 그 시간에 거기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냐, 뭐 왜 몇 년 지나서 고소하냐,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이 대법원 판결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여고생이 그 시간에 성인들이랑 술을 먹고 네. 있었던 것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네. 여고생들하고 술을 먹은 사람들이 더 문제죠. 여고생하고 그 시간에 성인 둘이서 술을 먹고 화장실에서 간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널브러져 있는 게 분명한 사람을 다시 간음한 사람이 문제인 건데 왜 여고생이 거기 있었냐라고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때문에 강간이 유발된 것이 아니고요. 강간한 사람들이 잘못인 겁니다.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법원이 무려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16세 고등학생이었는데 군법원이 이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유죄를 선고하겠네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근거로 제시했던 판사 사찰 의혹이 7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법관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10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실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협박과 폭행 등 갑질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입주민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 의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병역 의무 외 사유도 예외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형평성 문제도 시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1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